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물과 함께 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쌀을 씻고 세탁을 하고 샤워를 하고 일상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이 물을 1인당 하루 평균 302리터 정도를 사용합니다. 이 물은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주요한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시작됩니다. 해발 650m 고지대에 자리 잡은 강원도 태백시의 작은 연못, 황지연못은 구비구비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을 병풍삼아 흘러가는 낙동강의 발원지입니다. 유리알처럼 맑은 물을 품은 연못에서는 하루 5,000톤의 물이 샘솟는데요. 지난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생명의 물입니다. 이 연못에서 낙동강이 시작됩니다. 한반도에서 압록강과 두만강에 이어 세 번째로 긴 강, 낙동강은 그 길이가 513.5km에 달합니다. 이 낙동강의 중상류로 올라가면 부드러운 황금빛 모래톱과 산 사이를 굽이쳐 흘러가는 물길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수천 년의 풍화작용이 만든 투명한 강물이 잔잔하게 흘러갑니다. 외국인들이 왔을 때 가장 놀랬던 게 이렇게 모래가 풍부한 강으로 보고 있죠.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석회암 재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남아나 중국은 전부 다 황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형적 특성으로서는 모래강이 전 세계에서 일본 북부, 캐나다, 한국이 모래강의 가장 원형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동강은 꿈틀거리는 생명력으로 가득한 모래를 품은 모성의 강입니다. 고운 모래와 맑은 물이 있는 곳에서 나고 자라는 물고기부터 낙동강에 기대어 공동체를 이루며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까지 낙동강은 수많은 생명체의 서식지입니다. 폭포와 여우를 만나기도 하고 댐을 만나기도 하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바다로 향하는 강물은 1300만 영남인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우리가 이 강물을 매일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창원은 거의 100% 낙동강 본류물을 치수하고 경남은 창원을 제외한 경남은 50%가 낙동강 본류물을 치수하고 부산은 94%를 낙동강 본류물을 치수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저희들밖에 없다 보니까 부산, 창원, 경남, 대구밖에 없다 보니까 본류에 낙동강에 가지는 관심은 단순히 그 레주나 진수 문제, 생태 문제만이 아니라 먹는 물이라는 관점에서 특수하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려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부산, 경남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수돗물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수돗물은 일단 우리 부산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안심하지 못하다고 하는 쪽으로 굳혀져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설문지 조사를 해보면 수돗물을 바로 선다고 하는 설문지는 10%도 채 안 나오거든요.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생수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대체해서 사용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설거지하고 뭐 큰 채소를 씻고 할 때는 수돗물을 사용하겠지만 거의 먹는 물은 생수나 정수기를 대체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부산 시민들이 안심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낙동강 물줄기를 뽑아 부산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용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1970년 처음으로 낙동강에서 취수를 시작했는데요. 인구가 점점 늘어나자 1961년 제1차 상수도 확장을 시작으로 1991년 제6차 상수도 확장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화명, 덕산, 명장, 범어사 정수장 4곳을 운영 중인데요. 하루 수유량인 105만 톤 중 대부분인 94%를 낙동강에서 직접 취수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지금 4개의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생산 시설 용량이 115만 7천 톤 되는 덕산 정수장과 54만 톤 시설 규모의 함영 정수장, 그리고 19만 톤 정도 되는 명장 정수장, 그리고 법기 소원지에서 시설하고 있는 8천 톤 규모의
범어사 정수장 이렇게 4개의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산과 함영은 낙동강을 원수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명정 정수장은 해동 손지를 지수해서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 이제 갈수기 때는 이제 물량이 좀 부족하니 낙동강 원수를 좀 지수해서 보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동강에서 취수한 원수는 여러 과정을 거쳐 각 가정에 공급되는데요. 먼저 정수장에서는 취수장에서 온 물의 흐름과 수량을 조절합니다. 그리고는 물속에 있는 작은 찌꺼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응집제를 투여합니다. 정수약품인 응집제는 미세한 탁한 물질을 뭉치게 하는데요. 물속의 불순물이 약품에 달라붙어 커다란 덩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오염물질들이 덩어리를 이루며 가라앉으면 따로 수거해 재처리 과정을 거치는데요. 취수해서 깨끗한 수돗물 생산까지 13시간. 이제 2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물속의 미세한 물질을 모래와 자갈층을 통해 걸러내는 여과지 과정은 1m 깊이의 모래층을 통과하면서 오염물질이 걸러지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가 재래식 정수처리 방법으로 부산시도 2000년 전까지 수돗물을 이렇게 생산했습니다. 낙동강 수질은 우리 정수장에서 전적으로 낙동강 수질을 전량으로 지수하기 때문에 수질이 절대적으로 좀 중요한 조건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정수장에서 그런 수질의 변화에 따라서 절대 처리를 잘 하고 있어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수질이 악화된다 하면 정수 생산하는데 수돗물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오존과 활성탄을 통해 물속에 남은 유기물질 등을 산화흡착 제거하는 고도 정수 처리를 거치고 마지막 염소 소독으로 안전한 부산의 수돗물이 생산됩니다. 하지만 낙동강 원수의 위기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근대화 산업화 이후의 문제로 본다면은 낙동강 유역에 인재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염색이나 중화 공장들이 낙동강의 중상류를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을 현대 과학 기술로 처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있는데 1969년 낙동강 중상류 지역인 경상북도 구미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인 구미산단이 조성되었습니다. 공업용수를 쉽게 얻을 수 있기에 낙동강변에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된 것입니다. 전자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단지의 확충과 수출 진흥을 통한 지역 간의 균형 발전 및 국민 경제 향상을 위해 조성되었는데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수출입국의 꿈을 실현하려 한 것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973년 한 해만 하더라도 전년에 비해 4배가량의 고용 증가를 보였고 1979년까지 6배에 가까운 4만여 명으로 고용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1978년 경북 선산군 구미읍과 칠곡군 인동면이 합쳐져 구미시로 승격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팽창과 더불어 낙동강에는 더 많은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구미공단은 실제로 공단으로서 적합하지 않거든요. 내륙 지역의 상류 지역인데 대부분 다 공단은 바닷가를 면하고 아니면 하류 지역에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공단을 만들어지면서 우선 생활하수가 많아지고 또 공장 폐수도 많아지고 또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은 비료도 뿌리고 농약도 뿌리고 뭐 가축 또 배설물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든 오염 총량이 낙동강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구미산단에는 염색 섬유 공장들이 늘면서 정수 처리를 거치지 않은 오폐수가 지천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입되었고 낙동강의 오염 부하량은 위험 수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991년 3월 페놀 오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구미산단 내의 한 전자업체가 두 차례에 걸쳐 페놀 31톤을 낙동강으로 무단 방류한 것입니다. 페놀은 신경계와 순환계를 손상시키고 임산부의 경우 유산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독성 물질인데요. 이 페놀이 대구시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한 취수장으로 유입된 것입니다. 페놀은 낙동강을 타고 밀양과 함양, 부산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 시청을 방문했거든요. 우선 어떻든 대구 시민들이 그 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갔더니 시장은 도망가 버리고 상수도 본부장한테 제가 첫 마디가 이 물 먹을만 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먹을만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청 앞에 그러면 왜 생수가 한 추록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수질 항목 28가지가 있는데 그 항목에 조사표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당신네들한테 보여줄 수 없다고. 당시 국회의원도 같이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당신네들은 보여줄 수 없고 우리는 상부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 정책도 많이 변화하고 또 그걸 통해서 전국에 환경단체가 한 100개 정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만큼 반향이 컸습니다. 예, 그리고 대기업이 환경 문제를 잘못 대응하면 망할 수도 있다. 그런 또 교훈도 얻었고. 3년 뒤 낙동강에는 또 다른 대형 오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994년 1월 대구 낙동강 수계에서 발암성 물질인 벤젠과 유독 물질인 톨루엔이 검출된 것입니다. 또다시 수돗물에서 악취가 나 대구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낙동강 수질 오염 사건으로 영남 지역 1천만 주민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드리고 전 국민들에게 충격과 불안을 안겨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구역에 따른 시도별 수질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전국 4대 강에 유역별 환경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경남 합천댐을 이용한 부산 경남광역상수도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023년 구미산단은 이제 5단지까지 확장 중입니다. 낙동강 상류지역 산업단지와 입주업체는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구미산단의 팽창과 함께 제조 과정에 쓰이는 각종 화학물질이 늘면서 새로운 오염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91년도에 그 낙동강 페놀 오염 사태, 그때부터 우리나라 환경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환경 문제가 시작이 돼서 이제 수질 관리를 하게 됐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도 계속 생겼지만 94년도에 디크로로메탄이라는 문제, 또 2000년 들어와서는 또 일사다육산, 그 다음에 최근에는 2018년에 생겼던 과부로화물, 이러한 사태, 또 이번에 생겼던 THM 문제. 사실 THM 문제는 전에서부터 문제가 됐었던 것들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와 더불어서 크게 문제가 됐었고, 그것에 가장 문제가 됐던 지역이 또 공교롭게 낙동강이 됐기 때문에 사실 낙동강의 수질 문제는 우리나라 환경, 특히 수질 오염의 역사는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질 오염의 위험성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경북 구미와 대구 산단의 하루 폐수 배출량은 약 48만 톤. 전국에서 배출되는 하루 폐수 배출량 385만 톤의 12.5%를 차지하는 양입니다. 문제는 이 오폐수 속에 극소량만으로도 인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신종 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종류조차 알려지지 않은 미량 유해 물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농도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수 나노그램 정도, 10의 마이너스 9승 그램 10억 분의 정도, 1g. 네, 10억 분의 1g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는 뭐 또는 뭐 그 이상의 농도로 존재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잠재적으로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 위해성을 갖고 있는 뭐 그 하나하나가 어떤 독성이 있다거나 급성 독성을 일으킨다거나 한다기보다 아직까지 뭐 연구가 다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존재 자체가 어떤 잠재적인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그러한 물질들을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미량 오염 물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종류가 어느 정도? 그 뭐 가늠하기는 힘든데 일반적으로 뭐 수천 종, 뭐 수만 종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먹는 물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 우리나라에는 몇 종류 정도? 채 수십 종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뭐 먹는 물 또는 뭐 물과 관련된 기준을 보면 한 100여 종 정도가 관리되고 있는데 규제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일부 물질만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오늘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미량 유해 물질들이 낙동강 수계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루빨리 미량 유해 물질을 규제, 감시하는 기준을 정하고 그 유해성을 확인해 낙동강 본류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 달서천에서는 세척제로 쓰이는 과불화 화합물이 미국 환경보호국 기준 1.6배에 달하는 분량이 나왔고 구미 사단지에서는 먹는 물 기준 이내이지만 독성 물질인 일사다이옥신이 검출되었습니다. 식수버릇으로 본다면은 그 중상류에도 하수가 들어오긴 하지만 그 양이 아주 규모가 작고 두 번째로는 산업 폐수가 아니기 때문에 미량 유해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구미에서부터 나오는 하수 처리장의 방류수가 일반 BOD가 아니라 COD 기준이 아주 나쁨이거나 등급의 수준 이상으로 방류된다고 본다면은 그 미량 유해 물질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그 건강과 안전을 봤을 때는 여기가 대표적인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위기에? 예. 낙동강 수계의 수질 오염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미공단에서 배출되는 신종 환경 호르몬과 발암 물질이 대구 수돗물에서 다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도 정수 처리를 거쳐도 제거되지 않고 끓이면 농도가 더 높아지는데 식수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018년 대구 수돗물에서 과불화 화합물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이 과불화 화합물은 프라이팬 코팅제, 일회용 종이컵, 반도체 세척액, 아웃도어 제품 등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상이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과불화 화합물은 일단 탄소, 불소 어떤 결합을 갖고 있는 굉장히 환경 중에서 잔류성이 높고 잘 분해가 잘 안 되고 깨지지 않는 얘기죠. 그리고 한번 생체 내로 들어가면 잘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생농축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생농축성을 갖고 있는 그런 물질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독성들 그러니까 발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신경 전달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든가 또는 생식 독성을 지니고 있다든가 이러한 이제 독성들이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돗물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거군요. 뭐 나와서 좋을 게 없는 물질인 거죠. 네. 과불화 화합물은 물과 기름의 반발력을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방수 기능이 필요한 제품에 활용되어 왔지만 오랜 시간 분해되지 않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화학물질로도 불립니다. 유럽연합 EU에서는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구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공포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종 유해 물질이 끓여도 제거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형마트와 슈퍼마다 생수 대란이 벌어졌고 대구 시민들은 식수 불안에 떨며 생수 구입에 나섰고 온라인상에서도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시민연합단체는 수돗물 오염 사태와 관련해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 청구에 나서는 등 지역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환경부와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 관계자들은 대구 정수장을 찾아 수돗물을 시음하며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했는데요. 시민들의 불안은 분노로 바뀌었고 사건 발생 8일 만에
당시 대구시장이 공개 사과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수돗물 문제로 인해 또다시 시민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드린 점 대구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1년 페놀 사태 이후 수차례 반복되어 온 식수원 오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재차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구 수돗물 취수원은 구미산단으로부터 31km 하류 지점에 있습니다. 중간에 유입되는 지천이 없어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짧은 시간 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좀 웃긴 좀 표현인데요. 시민들이 이제 어떤 분은 좀 토탈하세요. 어차피 뭐 수돗물 안 먹을 건데.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매년 너무 자주 마르니까 수돗물을 식수원에서 제외하고 나는 생수 사 먹겠다. 문제는 있다. 문제 있는 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상관없어. 뭐 이런 분들 나는 수돗물 안 먹고 생수 먹고 살겠다. 너무 냉소적으로 변하신 분도 계세요. 불안해하는 분도 많지만 역설적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저 물 언제까지 먹을 거야. 믿을 수 없어. 그냥 계속 생수나 뭐 이런 걸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나와서 화내신 분도 계시지만 또 나오고 또 나와서 화나고 불안하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너무 자주 나오니까 너무 수돗물에 대해서 아예 일절 믿지 않는 분, 나는 어차피 안 믿었어. 믿을 수 없어. 또 올해 이거 문제 때문에 내년에 또 어떤 물질 나올지 몰라.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폐수 속에 숨겨진 대부분의 미량 유해 물질이 낙동강으로 방류될 때 국내 배출 기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오염 물질이 발견된 후에야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량 유해 물질이라는 것들이 알려지면 그 다음에 규제가 따라가는. 그렇죠. 네. 항상 지는 게임입니까? 이길 수가 없죠. 항상 뭐 먼저 배출이 되고 오염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그 존재 상황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를 다시 이제 조사한다는 얘기죠.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평가를 위해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뭐 짧게 수년에서 길게는 뭐 10여 년, 20년이 걸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오염은 되고 그 피해는 그 생태계 생물들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어떤 피해는 받게 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기준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량 유해 물질 외에도 문제점은 더 있습니다. 대구 3산업단지 인근의 하천시설인데요. 대구에는 상당수 지역이 오수관과 빗물관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일부의 오수가 하수처리장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한 채 넘쳐 흐르게 됩니다. 낙동강의 대표 지류 중 하나인 금호강의 오염으로 오수관과 빗물관 분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생활 오폐수가 넘쳐 쌓이면서 낙동강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금호강이 흘러서 20km 하류 가면 낙동강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우리 식수원 낙동강에 그대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수가 만든 물길에는 폐수와 쓰레기가 쌓여 검은 슬러지가 뭉쳐 있습니다. 악취를 풍기는 오염물질이 걷기조차 힘들 만큼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구미는 오수관 분리 사업이 99%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현상들은 적죠 일어나기가 물론 일부가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양이 강을 오염시키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대구가 공단이 6개, 7개 정도 되거든요. 다 있다 치면 대구의 오염 보활량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고 부산 경남 시민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죠. 대구시가. 오수 물길은 100m를 이어져 대구 시내를 관통하는 금호강 본류와 만납니다. 이거 본류도 강바닥을 파헤쳐 보니 사급수 지표 생물인 실지렁이가 발견됐습니다. 시궁창에서 나사는 실지렁이가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지류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대구 도심지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인 성서공단 주변.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내릴 경우 공단 인근 폐수처리장의 폐수와 생활하수가 넘쳐 흘러 그대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데요.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이 유입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비가 예를 들면 10mm, 20mm가 오면은 이렇게 걸려져 있잖아요, 쓰레기가. 넘쳐서 이런 그 저류조에 머물고 그보다 좀 더 양이 많아지면은 낙동강 본류로 이게 하수가 직접 들어가게 되는 이런 그 오염 현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장마철 경계석을 넘어 오폐수가 흘러넘쳤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설계를 한 거죠. 이게 넘치지 않으면 집으로 역류되는 구조잖아요. 합류관은 구조를 이걸 넘쳐줘야 위에서는 집으로 역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낙동강으로 이게 비가 오면 넘치게 하는 처음부터 설계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분류관공사 하수 분류관공사 90%가 넘었지만 이게 일부 넘치더라도 바다로 가는 구조인데 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80만 톤의 하수가 완전 하수 정수장으로 바로 안 가고 이렇게 원료돼 가지고 낙동강 본류로 들어가는 구조가 생각보다 적지 않는 구조. 이런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 차직관을 별도로 해서 비가 오더라도 하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좀 중상류 지역의 대도시는 이런 시설들이 우선적으로 수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구시의 오수관과 빗물관 분리율은 47.2%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낙동강은 오염으로부터 절대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2년에 완료된 4대강 사업은 낙동강을 변화시킨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4대강인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는 총 16개의 보가 들어섰고 그중 낙동강에만 최상류 상주보에서 마지막 창녕 함안보까지 8개의 보가 들어섰습니다. 보가 건설된 후 낙동강 상류에서 하구뚝까지 강물이 흘러가는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댐이나 보 모두 물의 흐름을 막는 시설물인 만큼 보로 막힌 구간은 유속이 느려지고 수심이 깊어졌는데요. 모래를 나르던 강물의 흐름이 막히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2012년도에 이제 4대강 사업이 일어나면서 이제 상주부터는 보가 대형 보가 하류까지 8개의 보가 들어서면서 유속이 상주에서 구미, 대구까지를 이제 중류 지역으로 본다면은 예전에 비해서 23배에서 38배가 유속이 늦어지면서 거의 부산에서 보는 낙동강 같이 물 흐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수처럼 변하는. 호수죠. 흐르는 강이 아니라 호수 고여에 있는 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4대강 사업 후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낙동강 전역에는 불청객, 녹조가 찾아왔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아닌 온통 초록빛으로 뒤덮인 녹조라떼라는 자주 섞인 말이 낙동강의 오늘을 말해줍니다. 녹조가 번성할 수 있는 3대 요인 이렇게 하면은 그 수온 일사량 이거 수온이 20도 이상 이제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영양염류가 충분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유속이 느려야 된다. 이 3가지 요인을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수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도 매우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염류의 경우에는 비점 오염원이라 해가지고 농경지 같은 데서 들어온다든가 혹은 산지에서 낙엽이 썩고 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영양염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요인이 유속인데 유속의 경우에는 뽀를 막아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뽀가 없을 때에 비해서 유속이 10분의 1, 20분의 1로 줄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또 인위적으로 댐을 막아가지고 유속이 과거보다 20분의 1 이하로
느리게 만들므로써 녹조를 매우 번성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5년간 녹조 경보 일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여름 낙동강을 뒤덮은 녹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낙동강은 강물이 아닌 초록 물감을 풀어놓은 죽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의 1년에 반 이상이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녹조가 이 하천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조에는 학술적으로는 남세균이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독성 물질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청산가리에 약 6,600배의 독성을 가지고 있고 살충제 DDT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해서 한 20배 정도의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게 마이크로시틴입니다. 근데 이게 녹조가 그 낙동강에 최대 어느 정도 발생했는가 하니까 1ml에 100만 개, 100만 셀, 엄지손가락 요 정도 1cm, 요 정도 됩니다. 여기에 100만 개의 녹조 알갱이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거는 물이 아니고 그 죽입니다. 녹조 죽이 돼버립니다. 이런 게 관측이 됐거든요. 녹조는 보통 무더운 여름에 발생하지만 지난해 11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취재진은 낙동강 일대를 모니터링했는데요. 낙동강 하류의 한 취수장 인근, 이곳은 경남 창원시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가을 날씨에도 강물이 초록빛임을 알 수 있습니다. 투명한 컵에 강물을 담아보니 초록색 녹조 알갱이가 떠다닙니다. 11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녹조가 알갱이가 이렇게 육안으로 보일 정도면 굉장히 지금 녹조가 심한 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정도면 마이크로시틴이나 유해 독성 물질도 검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녹조는 생육 조건이 맞으면 3시간에 2배씩 늘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소가 활발히 생성되고 이는 곧 낙동강 수질 오염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뭐 당연하죠. 이제 지금 원수에 녹조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 물이 치수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정수 과정에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수에도 결과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거고요. 제작진은 조금 더 상류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상류의 녹조 상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투명 컵은 물론 물속에 카메라를 넣으니 온통 초록빛 알갱이로 가득합니다. 녹조 성분은 카메라 장비에도 그대로 묻어날 정도였습니다.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봄부터 가을, 늦가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녹조가 보이고요. 올해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가을이나 봄철에 우리가 알고 있던 4월, 5월이나 10월이 넘어간 이 시점에 녹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강의 상시사철 녹조는 있습니다. 취수장에서 취수한 낙동강물은 녹조로 범벅이 된 상태였는데요. 이 시료를 연구실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현미경으로 확대만 해봐도 그 심각성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초록색 녹조 알갱이가 선명하게 관찰됩니다. 시료에서는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는데요. 이는 강과 생식 능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대기를 통한 흡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남세균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측정을 했습니다. 각 지점에서 31 ppb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그 다음에 72 ppb 이렇게 검출이 됐는데요. 먹는 물 기준으로 따지면 32배, 72배 각각 높은 이제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죠. WHO에서 마시는 물 기준으로 1 ppb라는 수치를 제한을 했는데요. 여기 굉장히 높은 수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원수이기 때문에 정수 공정에서 어느 정도 제거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수장은 부담이 될 거고요. 거기서 또 노시는 분들, 레저 이 물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관리를 해야 되죠. 낙동강은 녹조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지난 2022년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가정집에서는 수도 필터에서 녹조 성분이 검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초록빛 성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수도 꼭지 필터를 달았었는데요. 그 필터에서 남세균이 검출이 됐고요. 이제 PCR 유전자 검사법을 해보니까 유해 남세균으로 이제 DNA가 검출이 됐습니다. 즉 유해 남세균이 수돗물에 있을 가능성이 이제 생겼는 건데요. 이는 모든 정수 공정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만큼 원수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낙동강물을 뒤덮은 녹조로 인해 수돗물이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6월 부산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산 수돗물에서 곰팡이 냄새가 난다는 민원 신고가 지난주부터 폭주했습니다. 낙동강 남조르 증식과 화명정수장 공사가 맞물리면서 냄새 유발 물질이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부산의 한 정수장이 시설 교체를 위한 공사 도중 낙동강 녹조를 제대로 정수 처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수돗물에서 흙과 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 검출된 것입니다. 낙동강 수문 즉시 개방하라. 원인은 녹조에 의해 발생하는 지오스민이라는 성분 때문이었고 시민단체들은 낙동강보 수문 개방을 외쳤습니다. 지금도 이제 조류 경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녹조를 좀 여러 가지 모니터링하고 지금도 보면은 밀리리터당 셀 수를 이렇게 카운팅을 하는데 너무 원시적이고 사람마다 아주 편차가 큰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외국처럼 이걸 농도로 좀 바꾸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어쨌든 이제 낙동강의 이제 녹조 문제는 음용수뿐만 아니라 침수레저 활동 그리고 공기 에어로졸 그리고 농산물까지도를 통해서 인체로 이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를 이제 개선하기 위한 이제 특단의 조치가 좀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고가 난 곳은 부산의 화명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를 일시 중단하고 노후화된 수로 밸브를 교체하는 공사 도중 예상하지 못한 녹조 원수가 정수장으로 유입되면서 악취 성분을 제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녹조 발생이 늘어나면서 정수장의 대처 능력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에 대해서는 전년 데이터를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동강을 뒤덮은 녹조와 미량 유해 물질이 결국 시민들이 먹는 물까지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안정된 원수 공급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취수원 다변화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정수장은 현대화 시설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취수탑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좀 더 나은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녹조는 물 속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 더 깊숙이 다가와 있었는데요. 녹조의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낙동강 인근 지역의 공기 중에서도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기 입자의 형태로 대기 중에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에어로졸 형태로 녹조가 이렇게 데크에 이제 묻어 있는 모습을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우리 주변부에 그리고 이게 가벼운 물질이다 보니까 멀리 날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가를 즐기는 모든 공간에서 혹은 주거 공간에서 녹조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수문 개방이 되어서 강익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고도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녹조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수 속 조류 성분과 병원균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수 과정에서 소독제를 투입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물질이 염소입니다. 하지만 염소가 많이 투입될수록 부작용이 발생하는데요. 염소가 물속의 유기물질과 반응해 총트리할로메탄이라는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대구 수돗물에서 총트리할로메탄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염소라고 하는 것이 이 병원성 미생물만 죽이면 좋은데 사실은 물속에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유기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 유기물과 반응을 하게 되면 소독 부산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독 부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염소의 좋은 기능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 갖고 생기는 부산물이다 보니까 그것들을 과도하게 음용하게 되면 이제 암에 걸리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약품을 썼는데 그것들에 의해서 부작용이 생긴 그러한 부작용을 만드는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지금 이 우리나라에 규제되고 있는 먹는 수질 기준상의 트리알로메탄의 기준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하고 또 이것들에 대해서는 관로상 특히 수도꼭지상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낙동강의 최하류에 있어 오염물질의 집합소라 불리는 만큼 수질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수질연구소는 매일 낙동강 수질 검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OC 기준 수돗물로 사용할 수 없는 4등급 이하 상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TOC는 이제 총유기탄소라고 하는 그런 항목인데요. 물속에 있는 유기물들을 전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의 90% 이상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분석해 본 걸 보면 BOD는 뭐 상당히 개선이 된 걸로 나오고 있고요. COD나 TOC 부분들은 크게 이제 개선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BOD는 저희들이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그러니까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유기물들이고 TOC나 COD 부분들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분해 불가능한 물질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것은 물속에 이제 남분해성 유기물질들이 좀 많은 거로 생각이 됩니다. 부산수질연구소는 부산의 4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법정 항목, 환경부 감시 항목, 자체 감시 항목을 포함한 총 284종의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수질 감시 항목이 조류독소와 녹조 등을 포함해 총 286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면은 물질 이제 공장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원료 물질을 당연히 배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분석 기술도 없었고 그다음에 그런 데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런 물질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이제 모니터링 함으로써 데이터가 나오면 아마 유해성이 입증되면은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서 이제 감시 항목들이 계속 항목 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낙동강을 위협하는 유해 물질이 증가하고 있고 매년 증가하는 녹조 역시 대책을 시급히 세우지 않으면 수돗물 공급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보개방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름철에 더워지는 것은 내년에도 여름 오기 때문에 자연현상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구온난화가 되면 더 심해지겠죠. 두 번째 오염물질을 줄여들여야 되는데 이것은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낙동강에 들어온 오염물질 즉 생활용수 그다음에 산업 폐수 그다음에 축산 비료 뭐 이런 것들을 다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사대강 사업 이후에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유속이 약 10배 정도 늘어졌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것을 회복해주면은 낙동강의 녹조는 현격하게 90% 이상 줄어들 것이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보를 개방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금강에는 3개의 보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환경부는 금강의 보를 시험 개방했는데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보를 개방하자 녹조 수치가 최고 90%까지 줄어든 것입니다. 금강의 하류 쪽에 위치한 유구천. 금강에 서식하는 어종들이 산란지로 이용하는 곳 중 하나로 보 개방 후 생태 복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아, 이거 지금 뭘 먹은 겁니까? 돌마자를 먹어. 돌마자를 먹은 거예요? 네. 끓이가 지금 돌마자를 먹은 거예요? 어식성. 어식성. 물고형.
와. 돌맞아요, 돌맞아. 돌맞아. 아, 얘는 끓이. 보 개방 후 물의 흐름이 빨라지면서 퇴적물이 씻겨 내려가고 강바닥에 모래가 드러나면서 어종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인데요. 강바닥 모래톱에 몸을 숨긴 모래무지는 위협을 느끼면 모래 속에 숨는 성향이 있어 모래무지라는 이름이 붙은 녀석입니다. 물이 흐르면서 서식지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생태계의 다양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피라미 옆으로 보이는 녀석은 돌마자입니다. 보호 개방 후 금강수계에선 피라미와 돌마자, 흰수마자 같은 유수성 어종이 늘어났습니다. 돌마자 옆으로는 참마자가 보입니다. 모두 2급수 이상의 강에서만 서식하는 지표종입니다. 물이 흐르자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물이 이제 흐르지 않고 고여 있다가 물이 흐르는 조건으로 바뀌게 되면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생물들의 위치가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물이 이렇게 잔잔한 곳에 살던 물고기들이 나타났다가 물이 흐르는 곳에 사니까 거기에 맞는 물고기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물고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원래 있던 물고기들이 제 위치를 찾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서식지의 다양성 회복을 통해 강의 생태계가 보와 밀접한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를 일단 만들어 놨으면 우리가 필요해서 보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보를 운영을 정말 잘해야 돼요. 일시에 물을 아무 때나 물을 막 방류한다든지 이러면 밑에 있는 물고기나 많은 생물들 입장에서는 날벼락 맞는 거예요. 물을 한 번에 확 열어준다든지 그러면 여기 있는 그 물고기들이 자기가 사는 서식지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집이고 뭐고 다 떠내려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 그런 먹이터가 다 떠내려간단 말이죠.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보호 개방을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낙동강 인근의 경우 농경지들이 많은데 농업용수를 취수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보호 생기기 전에는 가뭄이 많이 심했거든요. 이제 가뭄이 심할 때는 농민들이 이제 서로 용수를 하겠다고 농민들끼리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때 물 때문에? 예, 물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하고 끝에는 이제 뭐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른들을 존중을 하는데 물이 딸리고 가뭄이 심하면 어른들 존중하는 것도 잊어버릴 겁니다. 저녁에 뭐 서로 대려고 싸움을 하고 그런 현실에서 이제 4대강을 하고 나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낙동강을 뒤덮은 녹조의 발생 원인을 두고도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유속의 감소가 원인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녹조가 발생한다는 주장입니다. 비료 성분이 그게 이제 강에 유입돼 갖고 녹조가 생긴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모내기를 하면 논에 이제 질산, 이제 비료 성분을 이제 논에 이제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논에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질산이나 이런 게 이제 강에 유입이 많이 되다 유입이 보니까. 돼서 이제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예, 어느 정도야 조금 뭐 관리는 있겠지만은 옛날 이 사대가 하기 전에도 녹조는 있었어요. 녹조의 원인을 둘러싼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사이에도 낙동강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은 오늘도 오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만한 물그릇을 키워가지고 안에 오염 물질 양은 변화가 없는데 물그릇을 키워가지고 여기에다가 물을 더 부어가지고 농도를 희석시키면 수질과 상관없이 요거는 개선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착각을 일으키게 하죠.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사실 물곰이나 우리 칠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먹는 물을 취수하는 곳인데 이곳은 지금 6등급을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가 있는 수질을 두고 BOD 한 개만 가지고
뭐 환경부가 수질 개선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